자, 다음에 최저임금제 볼게요. 최저가격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최고가격제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큰 그림 보시면 시장이 잘 작동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물건을 사고 팔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소비자는 자신이 지불하려고 하는 최대한의 금액보다 훨씬 더 싸게 물건을 구입하게 돼서 이게 소비자 잉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생산자는 자신이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보다 더 돈을 생각보다 많이 받은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요 노란 색깔 면적을 우리는 생산자 잉여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시장에서 자율적인 교환을 통해서 서로 매칭해 나가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랑 생산자 잉여가 극대화되는 그 사회 후생 전체라고 얘기해요. maximize 우리가 social welfare라는 표현을 쓸 텐데 요거는 소비자 잉여랑 생산자 잉여가 극대화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량을 통제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수량 통제는 아니고요. 가격을 가지고 통제하는 거 그걸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가격 통제 방식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서 앞에서 살펴본 게 최고 가격제 이건데 늘상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최고가 붙어가지고 자꾸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균형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가격을 통제하는 거니까 의미가 있는 최고 가격제는요 균형 가격보다 낮은 데서 결정돼야 된다라는 거. 뭐 그것만 그냥 살짝 염두에 두시고 들어가시면 말 문제에서 틀릴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최저 가격제인데 보통 이제 최저 가격제는 최저임금제를 가지고 얘기해요. 그래서 최저임금제는 이제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 공급 그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저 뒤에 보면 생산요소시장, 노동시장 볼 거거든요. 거기서 생산요소시장 문제가 잘 안 나온다고 하는데 요걸 내면은 요게 바로 생산요소시장의 문제라고 출제자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자, 우선 살짝 볼게요. 자, 우선 밑에 그림을 참고로 해보시면 시장이 노동시장이에요. 그래서 노동시장. 노동이 거래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몸이 거래되는 건 아니고 노동 서비스가 거래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파는 게 강의하는 거를 파는 거고 그거예요. 요게 이제 그에 따른 대가로 받는 게 임금, 웨이지라고 해서 임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노동의 서비스 거래량, 노동의 거래량이라 해도 되고. 자, 노동에 대한 수요는 누구냐 하면 나중에 하겠지만 노동을 갖다 쓰는 게 뭐냐면 물건 만들 때 노동력 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이 수요자가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기업이에요, 기업. 기업이 노동을 수요하고요. 노동력을 공급하는 게 우리가 노동력을 공급해요. 그래서 노동의 공급 주체는 우리를 가게라고 할게요. 물건 살 때 소비하는 우리가 노동시장에서는 공급자가 되고요. 이것 때문에 문제를 틀린 사람이 많으니까 좀 주의하세요. 주체를 잘 보셔야 돼요. 언제나 그래프 보면 X축과 Y축에 어떤 변수가 있나 보시고 두 번째는 곡선 두 개 나오면 주체가 누군가, 가게, 기업. 자, 그래서 시장에서 임금을 이렇게 쫙 결정했는데 균형 임금과 균형 거래량이 이렇게 결정되겠죠. 10명 이렇게 거래가 됐고 임금은 얼마로 할까요? 임금이 만약에 한 40만 원 이렇게 있다 합시다. 한 달에 40만 원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균형 임금이 너무 낮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여기 개입하는 거야. 아,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이거 40만 원 갖고는 너무 안 돼 해가지고요. 정부가 사회적 약자가 노동을 공급하는 근로자잖아요. 너무 낮으니까 최소한의 삶을 위해서 그냥 가상으로 100만 원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하한선을 설정하는 거. 이거 밑으로는 낮은 임금 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토리는 이렇게 됩니다. 자, 책보문서 하나씩 볼게요. 자, 거기 1번 개념 보시면 최저가격제라는 것은 프라이스 플로어예요. 플로어니까 밑바닥, 이 바닥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는 천정가격, 실링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자, 정부가 있어요. 주체가 정부의 정부, 통제 주체는 정부가. 자, 보니까 최저가격을 설정했는데 누구를 위한 거냐면 자, 2번 보세요. 공급자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의 공급자를 위해서 공급자를 위해 이 공급자가 약자인 거죠.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40만 원씩 받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위해서 그러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가격의 임금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위해서 한다. 자, 특징 볼게요. 자, 의미가 있으려면 균형임금보다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최저임금제는 균형임금보다 높아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임금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니까 하한선이 높을 때 의미가 있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의미 있음. 그렇죠. 최저임금이 만약에 균형임금이 4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최저임금을 20만 원으로 정한다. 그 뭐 의미가 있어. 안 그래도 20만 원 이상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대선 주자들이 이런저런 막 정책 공약을 내세우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많이 낸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뻥치는 공약도 많아요. 실현 불가능하거나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이번에 뭐 경제학회에서는 뭐 아무튼 뭐 한번 그 정책 내세우는 것들을 좀 꼼꼼히 한번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뭐 쉽진 않죠. 그래서 어떤 분이 앞에 분을 이제 제가 누구를 소개시켜 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했더니 저는 키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좀 만나는 사람 소개시켜 줄 사람 정보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알려주는데 키가요. 그분은 키가 1m보다 크고요. 2m보다 작아요. 이렇게 알려줬어. 아무 의미가 없죠. 그게 뭐 어쩌라고. 그럼 그거 밖에 있는 사람은 뭐 좀 찾아보기가 오래 힘들겠다. 그 2m 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최저임금이 당연히 이거보다 위에 있어야지 의미가 있지. 밑에 있으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 그게 나온다니까요. 말 문제에선. 근데 뭐 우리 회계사 시험에서는 뭐 그 말 문제보다는 직접 구하시오가 많이 나오니까 그냥 약간 말로 하는 거는 좀 싫어해요. 그렇긴 하지만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한번 하나씩 봅시다. 자, 효과 볼게요. 자, 우선 1번은 그대로 균형점, 초기 균형점, 제로점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렇게 40만 원에 10명이 채용되고 있는데 2번 볼게요. 이제 어떤 충격이 왔어요.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최저임금제를 저렇게 설정하게 되니까 첫 번째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기업 볼게요. 아니 옛날엔 40만 원 주면 한 명을 채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100만 원 줘야 되니까 수요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아 뭐야 해서 아유 사람 줄여야겠다 해서 이렇게 쭉 수요량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노동의 수요량 채용을 요거밖에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공급량 어떻게 됩니까 하면 노동을 공급하겠다는 사람은 옛날엔 40만 원이니까 일할 생각이 없었어요. 아유 저거 받고 일하느니 차라리 이렇게 했었는데 100만 원 준다 하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차 이렇게 증가해요. 그래서 노동의 공급량이 이렇게 해서 좀 증가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뭐 15라고 쓸까요? 그리고 여기 채용하려는 사람은 뭐 한 6명 이렇게 줄어든다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곡선은 움직이면 안 돼요. 임금을 강제로 올렸기 때문에 공급량과 수요량이 차이가 나고요. 여기는 이만큼의 사람들은 우리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되니까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15명인데 일자리가 6개밖에 없어서 2번. 초과 수요를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수요 빼기 공급을 초과 수요라고 하는데 공급이 크니까 초과 수요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이게 초과 공급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초과 공급을 뭐라 그러냐면 실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자리 못 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2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볼게요. 3번도 같은 말입니다.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임금이 상승했으니까 노동시장에서 해고가 발생한 해고가 여기 실업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특히 4번 보시면 자기가 일하려고 하는데 일을 못한 거기 때문에 이건 거시경쟁에서 할 텐데 여기서 말하는 실업은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라 비자발적인 실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장단점 볼게요. 우선 장점은 최저임금제 실시하면 임금이 올라가니까 근로자들은 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 6명 고용할 때 이 공급 곡선 높이는 뭐예요? 노동력을 공급하는 사람이 저는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정부가 봤을 때 아니 노동자야 근로자 정신 차려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어 해가지고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지 해서 이 끝을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자, 다시 여기 지저분해지니까 여기다 표시하면 여기 실업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저기 나와 있는 임금제 실시하게 되면요. 이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다 최저임금을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이거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디디디디 이게 지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 노동 공급 곡선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위에 있는 거는 그냥 살려줘. 여기 있는 거는 더 위에 있으니까 이거보다 위에 있으니까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새로운 최저임금제를 실시했을 때 노동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되면 이게 위로 탁탁 올라가니까 끝이 여기가 이렇게 쫙 올라가고 그다음 노동 공급 곡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왜 거래량은 사람은 요만큼 6명밖에 안 뽑는데 이만큼 훨씬 더 이 임금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15명이니까 여기 있는 사람 일하려면 임금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이 실업이 발생한다. 요거 비슷하게 요렇게 생긴 거 나중에 거시경제학 시간에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요 정도 보시고요. 자, 여기서 노동자들의 임금은 올라가요. 4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렇게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거기 1번 실업이 발생한다라는 거 있고요. 2번 보시면 사실 또 여기서도 암시장이 생길 수 있는데 암시장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 보실게요. 자, 고용량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고용량이 줄어들었네요. 취업한 사람은 100만 원 받으니까 되게 좋긴 해요. 제가 운 좋게 취업했어. 그래서 이제 회사에 가서 사장님하고 같이 이제 사인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들어오세요. 어디서 많이 낯익은 사장님인데 뽀글뽀글한 또 아줌마가 웃으면서 들어오세요. 우리 집주인이 이 회사의 또 사장인 거야. 어머! 학생이 우리 회사에 취업한 거야? 이렇게 뭐 이름이 순실 아줌마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 하는데 약간 좀 불안하긴 해요. 저 아줌마한테 좀 한번 뭔지 당한 거 같지는 않은데 당한 거 같은 느낌이 집 살 때, 집 임대할 때고 그 느낌이 있거든요. 딱 갔는데 미소는 언제나 이렇게 띄고 있어요. 축하해. 먼저 우리 요즘 취업 안 되는 거 알지? 그럼 다시 또 창문이 이렇게 쫙 열어보죠. 이게 청년들 어떻게 해? 이제 취업 안 돼서 막 되게 걱정이 많은 이 애정과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또 불안해져. 정부가 이게 이제 사람 뽑을 때 이게 100만 원씩 주라고 해. 우리도 어려워. 회사도 경기 안 좋잖아. 그래서 계약을 할 때는 이렇게 100만 원 이렇게 딱 주고 그 다음날 내 통장에 여기요. 이게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이거니까 얼마를 입력하냐면 80만 원 내 통장에 이렇게 보내기 바래. 다시 입금하래요. 웃으면서. 제가 그런 게 어딨어요 하려고 그랬는데 강압하지도 않고 창문 열어보면서 이거 뭐 취업 이거라도 구하려고 줄 서 있는 거 알지? 한마디. 예, 그렇게 할게요. 나머지는 열정페이 해가지고 80만 원은 열정페이로 대체하고 이 회사에서 좀 한 몇 달간 인턴으로 일하면서 돈 받은 다음에 다른데 경력직으로 또 취업하면 되잖아. 그래서 뭐 나가려고 했는데 어쩔 수 이렇게 낮은 임금 이것도 암시장이 발생하는 거죠. 이 아줌마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아까 품질 얘기했는데 이 최저임금제 같은 게 사실 실제로 어디서 많이 연구를 하게 되냐면 보시면 그거 아세요? 요거 마크 여기 골든아치라고 해가지고 맥도날드예요. 그래서 요런데 이제 사실 연구를 많이 해요. 저도 그래서 요거 비슷한 걸 연구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미국도 겨우 데이터 구하는 경우에 좀 얘기를 하는데 딴 쪽으로 이상하게 해서 틀어서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합시다. A, B, C, D, E, F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저임금을 줘야 되는 거니까 안 주면 뭐 사형에 처한다 정부가 이랬다 할게요. 보통 이제 안 주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력서를 봤어요. 6명 알바생들 중에서 한 3명을 자르려고 해요. 2-3명을 자르려고 하는데 누굴 자를까 봤더니 A는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요. 왜 나왔는데 법대를 나왔고 변호사 됐어요. 근데 왜 여기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고시 공부하면서 너무 이제 인간답게 못 살아가지고 알바도 하면서 이렇게 쫙 사람들 속에서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이거 변호사 임용 연수원 가기 전에 와 있대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참 특이한 사람이네. B는요 마찬가지예요. 회계사예요. 회계사 CPA예요. 그래서 2차를 합격을 한 사람인데 왜 여기 있나 했더니 역시 또 회계사 공부할 때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좀 다시 좀 이렇게 인간다운 아무튼 이렇게 있어요. C는요. C는 H대학교 MBA를 나왔어요. 왜 여기 왔나 모르겠는데 H대도 보니까 무슨 대학일까요? 하버드예요. 하버드. 왜 여기 있나 했더니 그 미국에서 하버드에서 MBA를 받았는데 그럼 미국에서 막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또 힘들어요. 아무리 미국에서 해도 미국에서 막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막 하더라도 또 인종뿐만 아니라 또 이게 문화가 좀 다르니까 쉽지 않아서 아무튼 여러 가지 좋은 회사 들어가서 우리나라랑 매개해가지고 뭐 하려고 우리나라 문화랑 이거 익히려고 또 아무튼 잠시 친척집에 와 있으면서 알바를 한대요. 아무튼 D를 자를까 했어요. D를 자르려 했더니
되게 이렇게 뭐 이렇게 인기가 많은 동네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 알바할 때 너무 미모가 뛰어나서 캐스팅되는 그런 사람처럼 막 이래요. 그래서 막 눈도 크고 이목구비가 뛰어나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동네 모든 이제 중딩 고딩들이 다 이 여자 보러 이제 와요. 다음에 2는요, 누구로 할까요? 약간 장애가 있어요. 근데 알바를 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이렇게 다리가 불편하긴 한데, 이렇게 주문 받고 뒤에서 하고, 뭐 그런 거 하는 거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채용을 했었죠. 얘는 이제 또 소녀 가장이에요. 힘들게 이렇게 하면서 뭐 공부하면서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누구를 자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인이라고 하면. 서울대 법대 변호사 자를까 했더니, 아이고, 이게 그 프랜차이즈 본사와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었는데 얘가 막 아는 사람 소개시켜주고 뭐 또 법률 자문을 해줘가지고 크게 좀 도움을 받았어요. 이게 좀 변호사 알아두면 좋겠네. 회계사, 얘를 자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연말이 됐더니 그때는 햄버거 5개 막 이렇게 막 썼거든요. 종이에다가. 이런데 갑자기 얘가 저 사장님 하더니 뭐 이런 거? 대차대조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차변 대변에 손익분기점 뭐 이렇게 어떻게 하고요. 또 회계사 하면은 또 경영도 하니까 컨설팅도 많이 해요. 앞으로 뭐 구매는 어떻게 하고 막 이게 약간 뭔가 있어 보여. 또 다음부터는 판매한 거 이렇게 하면 엑셀로 시트 만들어줘서 탁탁탁 계산되게 재무 상태를 쫙 볼 수 있게. 얘는 얘를 자를까 했는데 외국인이 왔는데 다들 영어를 못해서 버벅대는데 얘가 샬라샬라 해가지고 뭐 저 맥도날드 무슨 뭐 인형 해피밀 그런 거 아세요? 그 패키지를 막 왕창 팔았어요. 자르면 안 되죠. 미안하네. 이렇게. 이게 원래 취지가 뭐예요? 약자고 힘없고 어떻게 보면 그냥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최소한의 임금 이상을 보장해 주려고 했는데 얘네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20만 원 받고도 극단적인 예를 들면 아니면 40만 원 균형 임금에도 일할 의사가 있어요. 얘네들은 사실 여기 와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사실 여기 와 있는 것도 있는데 사장 입장에서는 누구를 자르냐면 얘네들을 자르고요. 그러니까 아까 퀄리티가 너무 나빠지는데 여기서는요 퀄리티가 지나치게 과잉되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해요. 그러니까 퀄리티도 너무 좋아도 안 좋고 너무 나빠도 안 좋고 적정한 퀄리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잉여를 한번 볼까요? 잉여도 봅시다.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가 A고 B고 C고 D고 여기가 E고 F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기 전 여기다 합시다. 위에도 좀 써야죠. 키가 작아서 안 썼는데 씁시다. 이렇게 해서 전과 후를 같이 비교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노동을 수요하는 소비자가 기업이에요.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기업이라는 거 명심하세요.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보다 아까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 왼쪽에 파란 색깔이 소비자 잉여죠. A, B, E가 소비자 잉여예요. A, B, E 이렇게 돼요. 다음에 노동을 공급하는 생산자요. 생산자가 공급자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게 가게가 우리가 생산자가 돼요. 잉여는 저기 나와 있는 저 노란 색깔 삼각형이죠. 여기로 따지면 요게 되니까 C, D, F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C, D, F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최저임금제 실시하게 되면서 소비자 잉여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역시 문제 풀 때는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암시장이 있다라고 우선은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소비자한테 사람은 6명밖에 안 뽑지만 돈은 이만큼 주게 돼요. 그럼 이제 소비자 수요자의 잉여는 원래 이만큼 있었는데 색깔을 칠하게 되면 소비자 잉여는 이렇게 A로 줄어들게 되는 거 알 수 있네요. A 영역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고 여기 나와 있는 공급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소비자 잉여가 이거고 공급자 잉여는 노동 공급하는 근로자들의 잉여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인데 실제 받은 임금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되니까 이만큼을 받아요. 그래서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을 이만큼 더 초과해서 받게 되는 B, C, D가 근로자 잉여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여기다 정리하면 A가 소비자 기업의 잉여고 근로자의 잉여는 B, C, D 이렇게 되니까 B 더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전체적인 총 잉여를 볼게요. 토탈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아까 한 것처럼 A, B, C, D, E, F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A, B, C, D만 되죠. 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 뭐가 어떻게 변했나 볼게요. 첫 번째는 소비자 잉여 중에서 B는 허공으로 날아간 거 아니에요. 원래는 기업 잉여였었는데 노동자한테 가게 되니까 노동자가 더 덤으로 얻게 된 거고. 근데 E는 노동자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기업도 가져가는 게 아니라 허공으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어느 누구도 가져가지 않고 누가 가져갔어? 모르겠는데요. 그게 후생 손실이에요. F도 어느 누구한테도 가지 않았죠. 이게 후생 손실이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래를 줄여가지고 발생하는 요 빨간 색깔의 면적이 사회적 후생 손실 해서 데드웨이 로스예요. 거기서 E만큼은 소비자 잉여였었는데 날아간 거고 F만큼은 생산자 잉여였는데 날아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노동을 공급하는 가게 근로자예요. 근로자, 생산자가 여기서는. 근로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보시면 CDF인데 B만큼은 증가했고요. F만큼은 감소했으니까 어느 게 더 커졌는가 그거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F만큼 발생하게 되니까 이게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책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01페이지 가보시면 그 3번에 별표하세요. 시험 문제는 그걸로 해서 응용해서 아예 문제가 나와요. 자, 노동자들이 갖게 되는 총 노동소득이 최저임금제 실시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걸 나타내요. 자, 우선 첫 번째 볼게요. 이 직관적으로 먼저 보시면, 우리 문제 풀 때는 직관적으로 풀 거예요. 그래프 가지고 막 풀지는 않아요. 자, 노동자가 받게 되는 근로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근로소득은, 자, 노동자 전체예요. 노동자 전체 한 명이 아니고, 아니면 한 명으로 하면 이제 노동시간 그렇게 해도 되고요. 너 임금 얼마나 받니? 몇 명 고용했니? 근로자는 근로소득이고 기업한테는 이게 근로비용이에요. 노동비용이 되는 거예요. 자, 최저임금제를 실시했어요. 우리가 탄력성 생각하시면 돼요. 임금이 올라가요. 이렇게. 근데 기업이 만약에 노동을 수요를 줄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왕창 줄었다 할게요. 뭐야, 노동자 알파고로 바꿔, 이렇게 기계로 다 대체해버려요. 로봇으로 대체해버려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된다면서요. 그래서 택배도 이제 로봇가 돌아다니면서 하고, 택시도 그러니까 약간 소유보다는 공유. 여러분들 뭐 버스 탈 때 버스 막 소유해요? 지하철 소유해? 안 그러잖아요. 그냥 나 여기서 학원 가야 되는데 그럼 집 앞에 나오면 이렇게 카톡으로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럼 이제 같이 가는 사람이 띡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멈춰서 같이 가고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임금 올려주면 사람 다 빼고 이제 기계화, 자동화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노동자들이 받게 된, 이거는 이득이지만 이게 감소하니까 이게 노동 근로소득은 감소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건 노동자한테 사실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근데 만약에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또 다시 한번 쓸게요. 근로소득은 W 곱하기 L 이렇게 했어요. 얼마짜리 몇 명 사용했니? 이렇게 되는 건데, 최저임금 때문에 임금을 올려줬어요. 근데 노동을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줄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되 조금밖에 안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해고된 거보다 임금 올라간 게 훨씬 더 크니까 오히려 근로소득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네요. 자, 다시요. 임금이 올라갔으니까 최저임금 실시로 임금 올라간 거예요. 이거 써드리면 최저임금 실시로 임금이 인상되었어요. 인상되었는데 그런데 근로소득은 증가할지 감소할지가 요거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이 떨어지고요. 가격, 임금에 대해서 근로소득이 크게 민감하지 않게 변하게 되면 오히려 근로소득이 증가해요. 그래서 임금이 인상되었는데 임금에 대한 노동 수요죠. 쓰는 거예요. 기업이 몇 명을 채용할까 하는 거예요. 노동 수요에 플레임을 다 쓰면 가로로 묶으세요. 임금 탄력성.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하는 거예요. 가격이 임금이죠. 탄력성이 크다면 그 임금 좀 올렸더니 뭐야 해서 확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근로소득은 크다면, 탄력성이 크면 노동 근로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로자한테 오히려 피해가 되는 거예요. 문제 풀 땐 이걸로 풀 거고요. 그림 한번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탄력성이 큰 경우가 있고 작은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탄력성이 큰 경우 볼게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공급 곡선은 별 의미가 없어요. 임금 올라가면 채용을 몇 명 할 것인가 기업이 정하면 그거에 의해서 많이 영향받아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굉장히 완만한 탄력성이 큰 경우 이렇게 보시고, 탄력성이 작은 경우도 거기 나와 있는데 뭐 그건 비교해서 보시고, 공급 곡선은 뭐 큰 의미는 없어요. 노동의 공급 곡선. 자, 그래서 여기가 균형점 제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 한번 보세요. 임금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W0일 때는 고용이 여기서부터 L0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노동자가 갖게 되는 근로소득은, 이거 다시 보세요. 근로소득은 W 곱하기 고용량 이렇게 있어요. 뭐 시간당 40만 원인데 10명 고용했다? 그럼 400만 원 근로자들이 갖게 되는 것이고, 기업은 400만 원 날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로소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노란 색깔이 최저임금 실시 전에 근로소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최저임금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임금을 올렸어요. 이렇게 올렸다 합시다. 이렇게. 그럼 이제 고용이 여기서부터 이게 탄력적이니까 이거요. 이게 기울기가 역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임금이 이렇게 올라갔더니 취업한 사람은 좋지. 근데 뭐야 해가지고 이렇게 쫙 해서 고용량이 크게 감소한 거예요. 이렇게. 크게 감소하게 되면, 자, 그러면 이 높이 있죠. 이 높이만큼 임금 받고 거래량이 이렇게 되니까 이 면적이 새로운 최저임금을 실시했을 때의 노동소득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쪽 보세요. 생산자, 이게 노동자예요? 근로자예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보통 시험 문제가 다 최저임금제로 나오는데 그냥 혹시나 Q와 P로 나올까봐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걸로 해놓은 거예요. 책 읽는 것처럼. 근데 여기 보시면 B만큼은 이득이에요. 이 B가 어떤 거냐면 소비자 잉여였었는데 가져가게 된 게 이게 B예요. 이게 B. 저기 위로 하면 이만큼. 그렇죠? 더 얻게 된 거고. 여기 이만큼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만큼 날아가서 이만큼이 손해를 보게 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여기는 겹치는 것이고, 근데 이게 더 크게 되는 거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근로소득이 감소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만약에 이 경우는 탄력성이 큰 경우니까 이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요게 요거에 대한 설명이고, 자, 참고로 하나 여기다 그려놓으세요. 자, 우리 책에서는 거기 오른쪽 보시면은요, 최저임금제를 실시했는데 고용량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노동시장의 수요 독점일 때는 우리가 뒤에 할 거예요. 생산 요소 때 할 거니까 1번만 보세요. 1번에 별표하세요. 노동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이렇게요. 그러니까 사실 언제 비탄력적입니까 하면은 노동의 수요예요. 이거요. 노동자들이 임금 이렇게 있어요. 노동 공급 이렇게 있고요. 근데 임금이 이렇게 있죠. 자, 만약에 똑같이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임금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했다 합시다.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최저임금을 실시했어요. 임금이 올라갔는데 노동의 채용 인원수가 줄지가 않아요. 이게 가만히 고정돼 있죠. 이렇게. 아까 얘기했어요. 이 경우는 되게 좋은 거죠.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근로소득은 임금에다가 몇 명을 고용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임금을 올려줬어요. 임금 올려주세요 해서 올려줬는데 아이고 해고를 일부 해서 줄이려고 했는데 줄이질 못해요. 이거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고스란히 그냥 전부 다 근로소득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면적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임금을 W0를 줬을 때 이만큼이 근로소득이었죠? 왼쪽하고 똑같아요. 면적으로 하면. 근데 임금 올려주세요 해서 임금을 올려줬는데 그러니까 자격증을 가진 사람 있잖아요. 아니면 비행기, 대한항공 조종하는 사람들 하면은 그 조종 비행기 하는 사람들을 뭐 한 번에 그냥 뚝딱 해서 뭐 1년 교육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뭐 몇만 시간 이상을 비행하는 경력, 이런 사람이 베테랑 되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니까 그 비행기 기장이라 해야 되나? 그 사람들이 임금 올려주세요 막 이렇게 데모하게 되면, 자, 그럼 지하철 같은 거야. 뭐 찌 갔다 멈추기 이거만 하면 되는데 비행기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대체할 만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대체 탄력성, 이게 가격에 대한 임금의 탄력성이 작은 거예요. 딴 사람 못 찾으니까. 그래서 얘를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얘 바게닝 협상을 할 때는 그렇게 대체할 만한 사람 찾기 힘들 때는 이거 올려줄 수밖에 없어요. 줄이지 못하니까 이게 바로 최저임금제 실시했을 때 아니면 임금 인상 됐을 때 얻게 되는 근로소득인데 고스란히 이만큼만 증가하네요. 그러니까 절대 감소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수요량이 전혀 감소하지 않아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수요 곡선이 수직이에요. 노동에 대한, 꼭 노동 아니어도 돼요. 아이고,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직인 경우에는 자, 임금이 오르락내리락 해도 어떻게 돼요? 오르락내리락 해도 고용을 늘렸다 줄였다 하질 못하네요. 그러니까 노동 수요에 대한 임금 탄력성이에요. 임금 탄력성이 빵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요. 자, 이거 자꾸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 아이고 이거 내용 별거 아니네 하고 이게 또 접으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단계는 경제학적 감각, 수요 공급 이거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시험에 나오나요? 아, 이런 거에서는 잘 안 나온다니까. 근데 저 뒤에 있는 거 할 때도 이런 감각이 쫙 있어야지 거시까지 좀 이렇게 가요. 근데 뭐 말로 하기 힘든 뭐 그런 감이죠. 그러니까 너무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도 뭐 쉬운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예 경제학을 아는 사람은 괜찮은데 뭐 어설프게 좀 한 사람은요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아이고 뭐 재미없네, 쉽네, 아는 거 뭐 하고 그냥 나가요. 그래놓고 시험 보면 또 경제학은 마지막에 막 푸는데 또 점수는 한 45점, 55점 이래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치유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공부를 했죠. 도화지가 지저분해졌죠. 좀 어떻게 진단해서 고쳐주세요 하면은 또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그냥 기초부터 하세요 하면 또 그런 기회비용 하면 아이 그거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미 그건 이제 딴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하실 때 뭐 회계도 그렇고 다 그런 건데 이게 뭐 기초라고 하는 걸 잘 해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동 수요가 임금에 대해서 얼마나 탄력성이 뭐예요? 얼마나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건데 영향을 전혀 안 받아요. 임금 올라가거나 낮춰지거나 그대로 변함없죠. 그러니까 요 임금 인상의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게 바로 최저임금제 실시했을 때 고용이 감소하지 않고 그럴 때는 고스란히 근로소득은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요거랑 요거 두 개 극단적인 거 해서 비교하세요. 밑에 책에서는 임금 탄력성 1보다 작은 것도 나와 있는데 그냥 그거 그냥 무시하시고요. 그냥 기울기 막 그려서 하게 되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요거 보시고 이건 완전 비탄력적인 거죠. 탄력성 큰 거 아주 극단적인 비탄력적인 거 보시고 문제 풀 때는 이걸로 풀어요. 이걸 좀 더 책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거기 임금의 탄력성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이걸로 그냥 푸시면 돼요. 자,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변화율 나타냈잖아요. 원래 정확하게는 이거죠. 이쪽으로 더 와야겠네. 자, 근로소득의 변화율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로소득의 변화율은 근로소득이 얼마였는데 얼마나 변했니 이거요. 곱하기는 더하기로 표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임금 원래 얼마였는데 얼마나 됐니? 곱하기니까 더하기. 고용량 얼마나 이렇게 증가했니?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기 탄력적인 경우니까 10% 올라갔어. 근데 사람들을 많이 잘랐어요. 고용량 감소량이 너무 커서 마이너스 20% 이게 내려간 거예요. 이게 내려간 거야. 그러면 10% 올라가는데 마이너스 20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0%만큼 이게 감소한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여기선 이렇게 퍼센트지로 계산하세요가 나오진 않고요. 그냥 이렇게 말 문제로 나오고 이거는 이제 저 뒤에 보면은 총수입이라든가 아니면은 지난번에 뭐 20항정식 MV는 PY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 할 때 또 나오긴 해요. 그래서 이 변화율로 나타내는 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102페이지에 보면 그림으로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최고가격제랑 최저가격제 그림 잘 돼 있으니까 그거 그림만 머릿속에 이미지로 잘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농산물의 가격 파동인데 이거는 요즘은 잘 안 해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이제 거미집 모형이다 해가지고요. 메추리알이던 뭐 배추 채소던 뭐 이런 것들이 가격이 막 이제 폭락했다가 폭등했다 막 이런 거 하긴 하는데 요즘은 잘 하진 않고 주택 가격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걸 가지고 해요. 첫 번째 뭐냐면 주택 공급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주택에 대한 공급은 빨리빨리 늘렸다 줄였다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약간 시간이 감에 따라서 집을 늘려야지 시간이 걸려요. time to build라는 표현을 써요. 아니면 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되니까 빨리 우리도 무슨 코딩 하나 드론 만드는 이런 거 해서 빨리 이공계 학생을 인력을 양성해야지 하루아침에 돼요? 이제 뭐 인력을 양성하는데도 공대라고 할게요. 공대 인력을 양성하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뭐 최소한 대학을 졸업은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좀 더 제대로 하면 뭐 석사나 대학원까지 가야 되는데 한 5, 6년 이상 걸리죠. 그러니까 효과가 바로바로 안 나타난다니까요.
회계사 공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냥 오늘 딱 했더니 점수가 띡띡띡 포인트가 쌓이는 게 보이면 좀 할만 나겠죠. 근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야 될 거는 게임이다라고 하면 뭐 영웅이라고 뭐 하대요. 영웅 정도까지 빨리 가서 막 그 주변 걸 싹싹싹 제거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시작해서 캐릭터가 이제 뭐 약촉하고 막 뭐 아무튼 뭐 그런 단계예요 지금. 근데 마음속은 빨리 가서 하고 싶은데 차근차근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봤을 때는 누가 뭐 선물이라도 팍 줘가지고 먹었더니 뭐 무기를 획득했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그런 게 없다니까. 정직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지루한 그냥 시간 게임 하는 거예요. 도박 아시죠? 도박. 그 카지노 같은 거 하는 것도 세계 랭킹 1위 했던 그 올인인가? 그 드라마 주인공 사람이 그러는데 카지노 이런 것도 보면 도박하는 사람이 1등과 2등, 10등 랭킹하면 차이가 별로 없대. 그럼 어떤 사람은 이제 약간 51%의 승률이고 3등 좀 못하는 사람도 이제 프로 전문가면 49%래. 그러면 10번 하면 자기가 이길 확률과 질 확률이 5대5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게임을 무한번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지루하게 막 이제 몇 게임 할 때마다 50원씩 따는 거야. 50원. 그걸 하루 종일 막 15시간씩 앉아 있어 봐요. 그럼 그게 커지죠. 그러다가 이제 한 달 동안 해봐요. 그럼 그게 이제 몇 천만 원 이렇게 되고 몇 억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게임을 한 10판 하면 5대5 되는데 100판 하면 51대 49 이렇게 되고 이건 좀 너무 좀 하죠. 세계 랭킹 1위니까 53대 47 이렇게 할게요. 만판 하게 되면 이게 이제 5,300번 이기고 얘는 4,700번 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횟수가 늘어나면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대요. 그러니까 카지노도 우리가 봤을 때 영화에서나 탁 뭐 하면은 막 대박해서 싹 이렇게 가져가는 것만 봐서 그렇지 그런 거 아니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뭐 되게 쪼잔한 거죠. 쪼잔하고 그냥 체력으로 졸지 않아야 되죠. 졸면 저쪽이 또 뭔가 이렇게 밑장 빼기 이런 거 하면은 봐야 눈 크게 뜨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니까 체력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부도 그렇고 다 그래요. 우리가 봤을 때는 눈 탁 떴다가 뜨면은 와 해서 뭐 갑자기 뭐 스타가 돼 있고 합격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야 이제 뭐 영화에서나 그렇지. 영화는 진짜 너무 심해. 누가 뭐 남녀 사이에 좀 헤어졌다가 비행기를 타요. 그럼 남자 주인공이 갑자기 비행기 타서 쭉 하더니 간단해. 3년 후 아니면 5년 후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서울로 되면 갑자기 그 남자가 막 변신해가지고 유명한 컨설턴트 돼서 M&A 무슨 뭐 기업 사냥가가 돼서 막 나타나잖아요. 근데 현실에서 그게 어떻게 되겠어? 그거 다 보여주면 못해요. 미국 가서 막 접시 닦으면서 굴르고 막 이렇게 매 맞고 하다가 영어 겨우 배우고 막 그러다가 이제 또 대학도 힘들게 공부해서 미국의 뭐 로스쿨 어떻게 가고 그러다가 이제 뭐 회사에서 또 동양인이라고 막 이렇게 괄시 받으면서 월가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 4년 5년 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성공한 몇몇 한 명이 이제 딱 되는 건데 주인공이라서 그런지 금방 그냥 5년 후 되게 편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세요. 지금 자고 있다 생각하세요. 자고 있다가 한 2년 후 나 회계사네 이러고 시작하세요. 그게 힘들면 근데 어차피 붙을 거니까 그냥 차근차근 그냥 아셨죠? 이게 날씨가 우리나라가 사계절이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니까 이게 감정을 추스리기 힘든데 그걸 잘 컨트롤해야 돼요. 그것도 컨트롤 못하면서 뭐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아무튼 이게 공급이 이렇게 시간에 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수요는 사실 그래서 공급을 나타내면 공급은 뭐에 의해서 영향받냐면 공급이라 할게요. 공급량은 자 이것도 그냥 아이디어만 보세요. 이게 경기 변동해서 뭐 비슷하게 하는데 전기 가격을 보고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요. 근데 물건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의 가격을 보고 우리가 이제 의사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타임이 미스매치가 되는 결과를 발생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야 이번에 뭐 이렇게 할게요. 배추 농사를 지을까 아니면 또 배추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배추 말고 농작물에서 상추? 좋아요, 상추. 아무튼 비슷하네. 배추 농사 지을까, 상추 농사 지을까 했더니 상추 농사 지은 사람이 막 엄청 떼돈 벌었다는 얘기가 들면 농부들은 어떻게 되냐면 씨를 뿌릴 때 어차피 똑같은 땅에다가 배추보다는 상추를 많이 이렇게 씨를 뿌린다고요. 정부에서는 농부님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안 좋아요. 근데 그런 게 어딨어? 나도 돈 벌어야지. 다 상추 농사 지면 상추가 이제 풍년이 만약에 들었어요. 이게 대박이 나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이 생산이 많이 된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상추가 풍년돼서 맛이 좋다고 뭐 맨날 상추 사서 밥 먹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삼겹살 먹을 때 좀 먹고 하니까 필수적인 해요. 배추도. 근데 소비량은 그닥 크게 늘진 않아가지고 가격이 대폭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풍년이 들어서 공급량은 증가했는데 가격이 대폭락하게 되면 농부들의 총수입, 판매 수입은 이게 총수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떨어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뭐 갈아엎고 막 버리고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렇게 되면 또 배추 한 사람이 또 이득이 되는 것이고 뭐 그냥 또 왔다리 갔다리 이런 반복을 하게 되네요. 그걸 나타내는 게 약간 농산물의 가격 파동 해가지고 그게 바로 거미집 모형이 되는데 밑에 설명을 보시면 자, 뭐 살짝만 보세요. 이거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교과서에 또 빠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옛날틱한 얘기를 해서 미시경제학에서 이거 다루기엔 책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올드한 거지만 그냥 살짝만 볼게요. 그래서 밑에 설명을 보시면 농산물은 필수재 밑줄 치세요. 필수재라는 것은 꼭 필요한 건데 가격이 변해도 밥 같은 거, 배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배추 가격이 올라가도 소비량은 크게 줄지는 않아요. 조금 줄겠죠. 배추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렇다고 뭐 밥을 막 하루에 10개 먹지 않죠. 위가 제한돼 있으니까 요만큼밖에 증가 안 해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작아요. 그게 필수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째줄에 수요가 비탄력적이에요. 더 나가서 자 103페이지 가볼게요. 2번에 보면 농산물은 거기 나와 있죠. 파종하면 가격이 올라도 끝에 밑줄 치세요. 생산량을 조정하기 어려움으로 이렇게 밑줄 치시죠. 이거예요. time to build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 시간이 걸리는 거야. 시간이 성숙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급도 비탄력적이에요. 와 쟤는 대박이다. 뭐 상추 가격 올라서 좋겠네. 나도 해야지. 근데 상추 빨리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금방 뚝딱 되진 않아요. 자 3번 결론은 수요와 공급이 다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 뒤에 보면 궁핍화 성장이라는 거 할 때 요 아이디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때 좀 보긴 할 거예요. 자 밑에 한번 그림을 볼게요. 이 수요 공급 이것도 그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살짝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거기 보시면 자 풍년과 흉년인데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요 곡선도 굉장히 비탄력적이니까 가파르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만하면 탄력성이 큰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풍년 있으니까 풍년만 보세요. 풍년. 흉년은 그냥 지우세요. 요거 안 하셔도 돼요.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한쪽만. 자 여기 농산물인데 둘 다 비탄력적인데 풍년이요 이렇게 됐어. 풍년이요. 풍년이라는 충격이 왔어요. 풍년이라는 것은 생산량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죠. 그 생산량 공급량이 이렇게 증가했어요. 풍년의 효과죠. 그 균형점이 0에서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풍년이 있기 전에 농부의 농가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TR이니까 P 곱하기 Q라고 그랬어요. 이게 Q0고 점점점 하면 이게 P0 이렇게 돼요. 자 농부가 얻게 되는 총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거예요. 파란 색깔 면적 P 곱하기 Q니까 이게 TR0 이렇게 할게요. before예요. before 면적 거기 책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죠. 이렇게 자 그런데 풍년이요 이렇게 되니까 가격이 떨어졌어요. 왼쪽에 보시면 이거예요. 이거 가격이 더 많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조금 올라가고 그래야지 이게 비탄력적이죠. 탄력성이 작은 거죠. 이해가시죠?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얘가 조금밖에 안 는 거예요. 가격보다 얘가 민감하면 탄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 정도가 더 이렇게 크게 이렇게 떨어져요. 정확하게 이제 변화율로 봐야 되긴 하겠고 거래량은 이게 증가해요. 그때 농가의 총 수입은 어떻게 되냐면 노란 색깔 면적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파란 색깔 면적보다 노란 색깔 면적 보면은 풍년돼서 물건은 더 팔려서 얻게 된 이득은 있지만 가격 폭락으로 인한 그 피해가 더 커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여기 나와 있는 총 수입이 하락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고요. 위에 보시면 뭐 소득변에서 풍년, 흉년해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보시고 문제 풀 때는 요거 있죠? 요거만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보시면 만약에 풍년이 들었는데 공급이 이렇게 좀 덜 적게 이렇게 상승하는 거예요. 필수재니까 그렇죠. 그래서 농가의 총수입이 감소. 풍년인데 농부는 오히려 웁니다.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뭐 풍년의 역설, 뭐 농부의 역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그 정도 보시고요. 나중에 그래서 어떤 거 할 거냐면 궁핍화 성장이라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궁핍화 성장. 자 이건 뭐냐면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아이고 더 삶이 궁핍화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인데 그것도 저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세부담의 귀착과 전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좀 잠깐 쉬었다 할게요. 그래서 요거 말씀드리고 그 객관식 그거 그래프 문제 그거 탄력성 관련된 거 문제 좀 풀 테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